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핵심 정리, 오늘부터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른바 모의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총 8회로 진행되는데, 제가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은 기본이니까, 기본을 먼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 핵심 정리 내용을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잡혀 있는데 한 가급적이면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씩.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순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학 기초부터 민법, 그 다음에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 전에 공법이죠. 행정법이 있었군요. 헌법 다음에 행정법,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사회법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2강으로 나눠놨는데요. 먼저 법의 적용, 법의 기초에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시험 문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을 확정하고요. 여기다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법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죠?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사실 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심리라고 하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에 적용되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법에는 2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물론 이제 법의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이 법의 의미를 밝히는 게 바로 뭐죠? 법의 해석이 되는 거죠. 법의 해석. 우리가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법의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례라고 하게 되면, 대개 이것을 이제 판례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와 법을 해석한다는 점, 그리고 이 해석된 법을 이 확정된 사실에 적용한다는 점, 이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법의 의미를 밝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법적 판단 내리는 것, 이걸 우리가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법이 동일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제가 보니까 좀 사실 평범해요. 사실은 우리 기출문제 자체가 이렇게 대단머리스럽게 어렵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 과정은 법의 의미를 밝혀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빈칸 채우기 문제, 이른바 기술형 문제 같은 경우야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지만 좀 구체적으로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출제했다는 얘기는 그런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를 비교적 많이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법의 해석 방법으로 보게 되면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축소 해석, 확장 해석, 유추 해석, 다시 말하면 법 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 조문은 문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헌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헌의 의미를 줄여서 확장해서, 그 다음에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해사항을 규정한 법규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서 그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갖다 쓰는 것, 이걸 우리가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논리 해석이라고 한다면 문헌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헌의 의미를 문헌만 똑대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속에서 당의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 이걸 우리가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입법 목적이 뭐냐? 목적을 우려내서, 그 다음에 그 입법을 한 이유가 뭐냐? 연역적 해석. 그 다음에 보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규율할 때 그 규율하지 못한 그 규율사항을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다 규율하기 어려운 어떤 블랭크가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법원이 보정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해석도 있고 반대 해석도 있는데요. 이 반대 해석이 한번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법문의 입법 취지나 사물의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물론 해석은 당연 해석이라고도 해요. 당연히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론 해석이라 하게 됩니다. 가끔 이 개념을 묻기도 해요. 유추 해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특히나 형사법의 경우에는 이 처벌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추 해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정과 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을 확정할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확정은 증거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일단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되 반대 사실의 증명 또는 반증을 통해서 추정된 사실을 복멸시키는 사실인정 방법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포인트가 어디냐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건데 일단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 이것이 있다면 또는 반증이 성립했다면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사실인정 방법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 사실 증명과 반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차이점이 이 추정이 법률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사실상 이른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증을 통해서 복멸시킬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제 또는 간주 규정은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이 인정된 사실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복멸시킬 수 있다, 전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상 추정 규정과 그 다음에 의제 규정, 이것은 법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반면에 이제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이나 그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는 법률상 추정 문제 또 의제 규정, 이거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거든요. 반면에 이제 사실상 추정 사례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잠깐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사실상 추정 사례가 우리 형법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갑은 을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판기일에 검사 병은 갑이 을에 대한 살인 행위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증명했다는 얘기는 이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게 되면 그럼 유법성은 추정을 받습니다. 근데 형법 어디에도 유법성이 추정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 경우 유법성을 추정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요건 행위는 결국 위법성, 즉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결과는 우리 일반의 법 질서에 저촉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법하다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란 말이죠. 이에 갑은 정당한 방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갑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방위였음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추정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 사실상 추정이니까 결국 반증을 통해서 복멸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따라서 갑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해서 위법성 추정을 깨야 합니다. 위법성 추정은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방위였음을 주장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반증의 개념이에요.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 우리가 거증 책임이라고 하는 증명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관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이거 정당 방위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사실상 추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위법성을 바로 인정하기는 좀 곤란한데, 즉 위법성 인정에 의심이 생겼죠? 그러면 이 반증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른바 증명책임과 그 다음에 반증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증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증 책임, 다시 말해 입증 책임을 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들 정도의 반증을 하게 되면 위법성청은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검사가 아이씨 하면서 그것이 정당한 방위가 아님을 그죠?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우리 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으로 오셔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너무나 잘 아시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이 권리 능력자로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 자연인과 그 다음에 의제된 사람, 법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으로 보게 되면 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중요하죠.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 의사 능력은 과연 언제나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법령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술을 아주 만취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만하시죠? 원래 그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당행위할 당시에는 의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행위 능력은 그래서 등장한 개념인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거는 의사 능력의 불확정성, 이것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객관화시킨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느냐, 반대로 어떤 사람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느냐, 그래서 이른바 행위 능력의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대해석상 행위 능력이 있군,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좀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행위 능력 제한 관련해서 한정치산자 과거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금치산자 역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피성년 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법 3조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그래서 생존한 동안이기 때문에 시기와 그 다음에 종기가 문제돼요. 일반으로 시기는 전무조출시, 즉 전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진통이 개시됐을 때부터 사람으로 봐줘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기는 뇌사설이냐 심장박동 정지설이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뇌도 사망하고 심장박동도 영구적으로 정지됐을 때 그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예외적으로 장기 이식 등의 하나 법률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뇌도 사망하고 심장도 영구적으로 박동이 정지했을 때 사망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망에 대한 특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 그 다음에 동시 사망, 인정 사망이 있는데 이 실종 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입니다. 이 기간이 각각 5년, 1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효과가 중요한데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의제합니다. 이게 간주 규정이 되는 거죠. 의제 규정. 추정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가 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실종 기간 기산점이 각각 있어요. 우리 법에서 보게 되면
어느 때부터 실종이라 계산할 것이냐 이건데 적어도 실정 선고 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사망은 뭐 잘 아실 거고요. 동일한 민환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이건 추정 규정이 되겠고, 반면에 인정 사망, 너무나 잘 아시는 수해나 화재, 그 밖에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사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요.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사망제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인의 권리 능력으로 보게 되면 법인은 잘 아시겠지만 법인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설립행위하고 설립등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립등기까지 다 하게 되면 법인이 되는데 법인은 법률 규정에 좇아서 어떤 법인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느냐? 정관으로 정한 목적. 우리가 정관기지사항 중에 목적이 있어요. 법인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목적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인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능력으로 와서 행위력 제한을 보시게 되면 먼저 미성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세부터는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십니다. 네. 자, 19세 미만자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 사유가 된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인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요. 권리도 얻고 의무도 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는 능력자로 보는 거죠. 또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한 행위는 성인과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앞서 과거에 얘기했던 거죠. 한정치산자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사물을 의사 능력 중에서 사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범위, 요 행위,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정해졌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취소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피한정 후견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앞서 얘기했던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이건 사물 처리할 능력이 뭐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여됐어요. 상시적으로 결여됐다 이런 얘기죠.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결여됐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한정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자, 상대방 보호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확답을 촉구할 권리예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면, 반면에 제한 능력자가 능력되지 못했다면 뭐를 한다는 걸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에게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요거 단선 중요합니다. 특별한 조사 필요하다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특히나 이제 그 특별한 절차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있어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라 뭐 이런 형식으로. 이건 이제 가족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왜 안 했어요? 거쳤다면 야, 그거 취소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은 뭐죠? 계약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단독행위는 이거는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게 철회권과 거절권이 되겠고, 그래서 이건 계약이냐 단독행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소권의 제한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반면에 속임수로서 똑같이요. 법정 대리인의 뭐로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이때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제한 능력자고 여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왜 이러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법률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인데 우리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였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점 차이점이 있는 거, 이 점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정으로 잘 내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겁니다. 제한 능력자 전부를 말하는 거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는 반면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에 한해서만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속임수의 개념은요, 요걸 아주 잘 아셔야 되는데, 속임수의 개념은 조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적절히 어떤 기말서를 써야 됩니다. 자기가 단순히 어떤 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지.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속임수라고 속임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임수의 개념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제가 문제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우리가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의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는 법률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법률요건 중에 법률행위가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래서 법률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법률사실에는 용태화 사건인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용태라는 말은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부적, 내부적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반면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내부적 의식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네가, 이 얘기예요. 자, 반면에 사건은 이거와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물건이 멸실되는 거, 또 물건이 부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 그죠? 이건데,
바람에 따라 바람 불어서 이웃집에서 널어놓은 아주 비싼 빨래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내가 꿀꺽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시간이 경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건이라 하게 됩니다. 정신작용과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그 효과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효과가 의사표시, 이 법률행위 자체가 의사표시가 일정한 모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 법률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정신작용에 기한 건 맞지만 그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현행위와 그 다음에 사실행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내 내심의 의사를 알리는 겁니다. 돈 갚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관념의 통지는 내가 인식한 거, 인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채권 양도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감정의 표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거기서 이제 용서가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표시가 됩니다. 반면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가 통칭 사실행위라고 해요.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즉 이게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술물 습득, 그냥 습득했을 뿐이야. 어떤 사실행위로 어떤 흘려진 물건을 내가 습득했어요. 주었어요. 점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사실행위야. 물론 사실을 한다는 과정에서의 정신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집어들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습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무즘을 선점했다. 또 가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표시를 불가하게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 나눠지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올해 시험 못 보시는 거죠.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른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가 각각 유효 요건, 우리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겁니다.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진의, 그 중에서 비진의 표시인데 진의 아님을 알면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쉽게 말하면 농담으로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 서로 농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무효인데 내가 이거 넣어줄게. 원래 이게 농담이에요. 이게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 내 거 아닌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3자가 선이라면, 다시 말하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비진의 표시가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런 얘기예요. 선이라면, 몰랐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뭐죠? 그거 비진의 표시였어. 그러니까 원래 내 거야. 그러니까 일리 줘. 이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또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비진의 표시는 나 혼자서 진이 아님을 알고 농담한 건데 통정 허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예요.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무혐의다, 언제나.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너네들끼리 그렇게 한 것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물론 악이라고 한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 제3자라고 한다면 대항할 수 없다.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이라는 것이 있죠.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걸 우리가 착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 중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그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이냐? 이것까지는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안 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합니다. 반면에 착오가 있지만 그 정도는 내가 알고도 내가 했겠지.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사기. 이거는 수단이 뭐예요? 기망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반면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망이라는 수에서 쓴 건데 다른 사람 속임수에 썼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 기망은 비교적 더 넓게 봅니다. 이 강박은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네가 나를 겁박하는 게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겁박이에요. 강박이라는 개념은 그런 얘기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역시 취소할 수 있고 물론 선의 제3자에 대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그 중에서 민법 총칙까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민법의 그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